모두의 따뜻한 모따TV. 모따TV 구독 많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모따TV 모따책방 아따입니다. 소개해드릴 책 이름은 해독에서 면역, 체형, 피부까지 바로 림프의 기적입니다. 저자는 박정현 지음, 라에눈 출판사입니다. 저자는 국내 임상 림프와 셀룰라이트 테라피의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에스테틱 업계의 멘토라고 합니다. 우리 몸이 만지는 대로 모양이 빚어진다고 하는데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물이라고 합니다. 모든 게 버려야 채워지므로 버리는 물의 길인 림프가 소중하고 그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장은 림프가 무엇인지, 림프 때문이라는 것과 또 면역의 비밀, 림프가 체형을 결정하고 셀룰라이트와 림프의 관계, 림프가 건강해지는 생활 습관과 또 하루 15분 효과 만점인 림프 체조에 대해서 이 책에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림프를 말하기 전에 먼저 물을 말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몸이 수분이 부족할까요? 아니면 충분할까요? 이거를 인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는 이렇게 목이 마르냐 안 마르냐로 생각한다고 했는데 이 책을 읽고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장기의 세포의 상태를 몸으로 못 느낀다고 하네요. 항상 내장 기관은 촉촉해야 하고 세포는 물을 머금고 통통 뛰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입술이 갈라지고 물이 없으면 침이 마르고 모든 점막이 건조해지고 마지막으로 피부가 가렵고 건조해져야지 그때서야 수분 부족을 체감한다고 합니다. 노화가 오면 모든 수용기의 감각을 잃게 되니까 몸에 기름기가 빠지고 물이 빠지는데 인지하지 못하고 마치 낙엽처럼 우리는 한참 부족한데 물이 그래도 그거를 느끼지 못한다고 하네요. 다시 말하면 목마르다는 건 이미 통통해야 할 세포가 쪼그라들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몸이 물을 흡수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체온이라고 합니다. 옛날 사람들에 비해서 현대인들은 몸이 많이 찹니다. 이유는 교통수단이 발달하고 먹거리가 다양해지니까 체온이 점점 떨어지고 찬 음료나 찬 음식을 많이 먹고 마십니다. 또 근육은 움직이지 않고 근육에서 열을 내는데 노동을 하지 않고 걷거나 뛰지도 않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근육이 부족하면 몸이 차질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체온이 1도 정도 떨어지면 우리가 냉방병에 노출이 되는데 사람 체온은 36.9도 이 겨드랑이로 재는 경우 그렇다고 하는데요. 심각한 거는 이 체온과 함께 면역력도 같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먹고 자고 마시고 운동하는 생활 자체를 바꾸는 게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이며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지 않으면 몸은 차가워질 수밖에 없고 다시 말해 세포는 늙게 되고 산화되고 건조하고 세포 바깥은 차갑고 수분이 고이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몸속의 물은 세포 안에 있는 물과 세포 밖에 있는 물로 나누어집니다. 따라서 세포 안은 수분으로 통통하게 채워져 있고 세포 밖은 상대적으로 수분이 적은 2대1의 상태가 건강한 상태라고 하네요. 세포는 자신이 좋아하는 걸 받아들이고 싫어하는 걸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세포 외액이 너무 짜거나 압력이 세면 이런 상황에서 세포 주변에 노폐물이 많이 쌓여 있게 되고 세포는 바깥의 물을 받아들이기 싫어서 거꾸로 물을 내뱉게 됩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 세포가 쭈그러들게 되죠. 이렇게 되면 세포 바깥의 물이 많이 차 있는 상태가 되며 바로 이것이 부종이라고 합니다. 부종이 되면 일종의 비상사태가 돼버리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 림프의 순환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폐물과 독소를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다시 말하면 하수도라고 우리 몸에 있는 하수도인데요. 하수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거나 막히면 우리 몸은 노폐물과 독소들이 쌓여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통증이 유발되고 신체 곳곳에 문제를 일으키고 이로 인해 면역 체계에 문제가 생기고 피부 상태가 변하고 주름이나 색소 침착, 셀룰라이트 또 림프와 연결해 생각해야 합니다. 림프 순환계에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체형도 변해버리고 또 노화 현상과
계속 문제가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책을 읽는 동안에 수족관을 상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족관 속에 우리 수족관은 우리 몸이 되고요. 움직이는 열대어들이 바로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들이라고 하네요. 따라서 수족관이 오염되면 세포들도 살 수 없는 거와 똑같죠. 1장 림프를 알게 되면 삶과 죽음의 원천을 만나게 된다. 림프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림프는 안녕하십니까? 왜 림프 순환에 개선제가 없을까요? 우리 몸은 상수도만 있는 게 아니라 하수도도 있고 또 심장에는 순환계가 있듯이 림프에도 순환계로 나뉘어져 있고요. 심장과 혈관이 있듯 심장에 혈관이 있듯이 림프에도 림프관이 있습니다. 또 그림자처럼 심장의 순환계와 똑같은 림프계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어떤 부위를 어떻게 만져주어야 할지도 모르고 혈액순환, 호흡기계, 소화기계에 대해 정보도 많고 상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림프계는 의료계에서조차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신비의 영역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일반인들을 위한 안내서가 있을 수가 없고 더 어렵게 느껴진다고 하네요. 림프계는 분명히 고유의 움직임이 있지만 매우 느리다고 합니다. 그 움직임이 내부적이고 자발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오랫동안 테라피스트로서 활동해온 저자는 림프는 외부적이고 물리적인 자극을 줄 때 훨씬 활발히 움직인다고 합니다. 물론 몸속에 있는 깊은 림프에 자극을 주긴 어렵습니다. 단지 피부에 가깝게 있는 림프만 대상으로 하는 건데도 놀라운 효과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림프가 존재하는 이유, 또 작동 원리는 다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하네요. 우리 몸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 림프를 알고 그와 연결된 세포, 혈액, 피부, 근막을 이해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체는 세포 외액이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도록 작동하고 있어서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끔 하는 이 고정 비율로 유지되는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인체가 70%의 물을 보유하고 적절한 염분을 유지하는 이유는 이 약알칼리성 상태가 유지되는 이유가 다 이 항상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항상성의 조절이 실패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항상성을 스스로가 회복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 생리학자인 클로드 베르나르와 미국의 생리학자 월터 캐논이 정립한 개념인데요. 자율신경계와 내분비계의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 항상성 조절에 성공하면 생명체는 회복 탄력성을 발휘하는데 이 조절이 실패가 되면 질병이 생깁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몸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고요. 이 치유는 약으로 세균과 바이러스를 죽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 몸에 올리는 신호를 잘 감지하고 밸런스를 유지하게 체계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다 우리 몸은 제각각이고 모두 고유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하네요. 회복 능력도 다르고 심지어는 운동 요법도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맞지 않으면 밸런스를 해치게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이 알려주는 신호를 잘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약과 병원을 찾기 전에 호흡과 운동과 음식, 영양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은 물주머니입니다. 따라서 건조하다는 것은 산화가 된다라는 말과 노화가 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수분의 양 중에 50%가 다 근육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육이 체중의 약 45%를 차지하기 때문인데 건강을 위해 근육량을 유지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근육량이 많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오래 살아갈 가능성도 높고요. 한의학에서는 태음인이 소양인이나 소음인보다 오래 산다고 하는데 근육량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근육이 많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물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물이 많은 사람이 오래 산다는 공식은 건조하면 산화, 노화 현상이고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면 갈증이
가실 것 같은데 우리 몸은 이미 산화가 됐다고 하네요. 그러니 미리미리 물을 충분히 보충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세포가 촉촉하고 말캉말캉하고 통통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혈액이 제대로 돌지 못하면 머리가 무겁고 각종 대사증후군에 시달립니다. 척수액이 잘 돌지 않으면 졸음이 오고 머리도 아픕니다. 또 단백질 등의 노폐물이 단단히 뭉치게 돼서 면역 반응이 생깁니다. 쉽게 말해 인체가 노폐물의 위험한 존재로 인식해서 콜라겐을 이용해 보자기처럼 감싸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순환이라는 게 멈춰서 우리 몸의 하수구 역할을 하는 림프가 제 기능을 못한다고 합니다. 하수관이 막히고 멈추면 어떤 대사작용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데요. 하루에 이동되는 림프 양이 큰 생수병 2개 정도라고 합니다. 그 많은 물이 빠지지 못하고 세포 밖에 고여 있으면 문제는 심각해지죠. 사람은 대변, 소변, 땀, 눈물, 콧물 등을 통해 수분을 내보냅니다. 이 수분과 함께 노폐물과 독소도 배출된다고 보면 됩니다. 노폐물의 이동 통로인 림프는 바로 이 물의 이동 통로가 됩니다. 림프를 왜 하수도라고 할까요? 심장에서 펌프질을 해주어야 물이 혈관으로 뻗어나가며 심장에서 나온 혈액은 대동맥에서 소동맥으로 소동맥에서 다시 모세혈관으로 이동하는데요. 이 모세혈관으로 간 혈액이 어떻게 사지 말단의 세포에 산소와 영양 공급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모세혈관에 작은 구멍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포에 영양과 산소가 공급되는 과정, 이 모든 세포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물질을 받아들인 후 대사작용을 합니다. 그 결과 노폐물이 만들어지고 공장에서 돌아가는 폐수가 나오는 것과 같은 원리인데요. 이것을 깨끗하게 운반할 수 있는 하수도, 다시 말하면 림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림프가는 하수도, 림프절은 하수구 역할을 하는데요. 림프절이 많이 모이는 곳을 순환의 허브, 즉 종합 하수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폐물이 주변에 쌓여서 압력이 높아지면 비늘 모양을 한 모세 림프관의 평활근들이 아주 서서히 움직여서 하수구 문을 열어 쓰레기를 치웁니다. 이때 독성, 노폐물, 분자가 큰 단백질 등 천천히 림프관 안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래서 죽은 세포, 시체, 산화 지방, 세균, 바이러스, 염증 세포 등도 같이 청소가 됩니다. 림프관으로 들어간 노폐물들이 림프절로 옮겨지고 기다리던 식세포들이 이를 먹어치우고 림프관 안이 다시 깨끗해지게 되는 건데요. 림프계를 그린 다음에 그림을 보면 콩알과 같은 림프절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목, 양쪽 겨드랑이, 복부, 서해부, 이곳들은 아주 중요한 림프의 허브입니다. 림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작동하지 않을 때 왜 교통이 정체가 되듯이 꽉 막혀버리게 되죠. 이럴 때는 서서히 뚫으면 정체가 풀어질까요? 다리에 부종이 있는 사람들이 고속도로에 톨게이트가 막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림프절만 잘 관리해주면 순간적으로 부종이 빠질 수 있는데요. 진짜 하수도가 막히는 이유는 우리 몸은 약품을 넣어서 노폐물을 녹여낼 수도 없고 물리적으로 뚫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모세 림프관은 너무 가늘고 온몸에 아주 복잡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단 막혀있는 림프액을 더 넓은 곳으로 흘려보내는 방법은 있습니다. 변기를 뚫는 압축 펌프를 연상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외부에서 림프관을 자극해서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주는 림프 펌핑이라고 하네요. 이 아유르베다에서는 건강 지침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 뜨기 전에 일어나고 눈을 뜬 후 방광과 장을 비우고 육체를 깨우기 위해 매일 목욕하고 아침 또는 저녁에 12가지 호흡 훈련을 해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오전 8시 이전에 아침을 먹고 식사 전후 손을 씻고 식사 후에 이를 닦고
식사 후 14분간 가벼운 산보를 하고 음식의 맛을 음미하며 천천히 식사하고 식사 중에는 말을 하지 않고 매일 손가락에 참기름을 묻혀 잇몸 마사지를 하고 밤 10시 이전에 잔다라는 아유르베다의 건강 지침인데요. 이 아유르베다 의학은 이 같은 생활 수칙을 정하고 실천합니다. 틀린 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몸을 채우고 비우는 시스템을 스스로 정립한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그런데요. 누구나 자신의 문제를 알고 있지만 바꾸지 못할 뿐이라고 하네요. 우리 몸의 독소를 내보내기 위해서도 이러한 일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림프절의 자동 정화 시스템. 못의 림프관으로 들어간 노폐물들을 어떻게 이렇게 운명을 맞을까요? 림프절에 림프로 흘려 들어간 작은 노폐물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림프절에서 기다리는 게 바로 림프구이고요. 혈액의 40~50%가 혈구이고 혈구세포는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과 면역을 담당하는 백혈구로 나뉘고 이들 세포는 골수의 줄기세포에 만들어져서 혈액을 통해 우리 몸의 구석구석 도달합니다. 림프절에는 킬러가 삽니다. 림프구에는 림프절에 모여 있다가 들어오는 독소와 세균들을 처리합니다. 외과 의사들이 수술로 림프절을 제거할 때 딸기 따듯이 한다고 말합니다. 너무 작고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다른 사람들보다 회독이 안 되고 림프순환이 안 된다면 선천적으로 림프절의 숫자가 적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남들보다 림프절이 적다면 또 림프구 숫자도 적다면 면역 기능도 떨어지지 않을까요? 하지만 아직 신비 영역이라서 추정에 불과하지만 림프의 위대한 힘을 앞으로도 더 많이 연구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림프의 길에는 논두렁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세균과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경로가 모두 얼굴에 있는데요. 눈, 코, 입, 귀는 옷으로도 가려지지 않고 노출되어 있는 부위죠. 또 머리는 림프액이 쇄골 안쪽의 터미누스라는 통해서 심장으로 들어가고 또 아주 위험하고도 중요한 지점인데요. 신은 표층 림프의 70%를 목에다 분포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림프의 길은 앞뒤가 대칭형이 아니라고 하네요. 정수리에서 앞뒤로 갈라진 림프는 얼굴 앞쪽과 뒤쪽의 경로가 다르고 몸통도 그렇습니다. 중앙으로 내려와 시상면의 면으로 자르고 전두면 또 횡단면으로 갈라진다고 하네요. 림프절이 한 군데만 있어도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치 논두렁처럼 나뉘고 또 마늘 쪽과도 흡수해서 까다 보면 마늘을 썩은 데가 나오고 갈라보면 어느 마늘은 썩었지만 다른 데는 괜찮은 것처럼 똑같다고 하네요. 썩은 쪽을 떼내면 나머지는 말짱하다고 합니다. 또 저자는 어떤 사람이 테라피 도움을 받고자 왔는데 림프절을 절제로 이게 팔이 부종이 생겼다고 하네요. 그래서 림프액을 원래 림프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이동시켜야지 해결될 경우라서 보이지 않는 지도를 알고 있어야지 이러한 경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왜 몸의 뒤쪽에는 림프절이 거의 없을까요? 얼굴 부분의 림프절이 눌리게 됩니다. 엎드려 자게 되면. 그래서 우리 몸의 뒤쪽에 움푹 들어간 후두절을 제외하고는 림프절이 없는 이유는 자는 동안에 눌릴 걸 우려해서 아닐까요? 라고 하네요. 림프절이 알려주는 올바른 수면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똑바로 누워서 머리는 조금 높게, 목은 꺾이지 않게, 발은 약간 높게 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림프의 길은 또 좌우가 다르기 때문에 좌우 몸의 하수구가 흐르는 길이 다릅니다. 좌뇌와 우뇌가 있듯이 좌측과 우측이 조금 다르게 순환됩니다. 막히면 돌아서라도 가는 것이 림프라고 합니다. 림프에 문제가 생기면 부종도 생기고 체형도 변합니다. 정상적인 림프절 하나만 있으면 생명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청골 부위에 피부를 잡을 때 안 잡히면 뼈에 붙은 느낌이 나면 유착이라고 하네요. 부어 있거나 피부가 거칠거칠하면 부종입니다. 2장, 그게 다 림프 때문이었다. 만성 통증의 숨겨진 원인. 림프가 제대로 순환을 못하면 머리가 띵, 다리가 무겁고 저리고 항상 피곤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노폐물을 이동하는 하수도 문이 제대로 개폐되지 않거나 통로가 막혀서 온몸에 노폐물이 쌓여 있기 때문인데요. 단백질이 부패하면 강력한 독소가 생성되고 일반인들은 이 정도는 알죠. 하지만 우리 구석구석에 2차 문제를 일으키고 통증과 저림 증상을 유발한다는 건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다리가 붓고 손발이 차고 이런 분들이 많은 이유가 이와 관련돼 있다고 하네요. 림프관의 움직임이 느린 사람, 정맥과 모세혈관이 약한 사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몸이 찬 것인데요. 움직임이 느리다는 건 에너지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생체의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고 이것이 약해서 체온이 떨어집니다. 차고 습하면 여러 가지 우리 집도 곰팡이가 생기죠.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정 체온을 유지하지 못하고 몸이 차면 세균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환경이 돼서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하는 백혈구가 체온이 적정 온도 이상이 돼야만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방에서는 암을 냉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체가 차다는 걸 면역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부종은 건강의 적신호가 됩니다. 림프의 세트처럼 따라다니는 게 부종입니다. 눈두덩이가 좀 부은 것 같은 느낌, 주먹을 꼭 쥐거나 이렇게 쥐는 게 매일 안 되는 거, 또 신던 구두가 안 맞는 거, 이런 부종이 있지요. 하지만 인체의 환경은 항상성을 유지하는 쪽으로 움직이는데 조금 있으면 더 붓게 되고 부종이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라는 적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활동을 하고 해도 얼굴에 붓기가 잘 안 빠지는 사람은 두 가지 원인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두경구나 림프나 정맥의 순환에 문제가 생기거나 두 번째는 신장의 문제나 갑상선 기능 저하입니다. 신장 기능이 10% 정도 떨어지면 투석이 필요한데요. 투석을 하지 않으면 독소의 총 공격을 받아 온몸에 부종이 옵니다. 다른 장기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신장만큼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장기 중에 가장 아껴서 써야 하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신장으로 인한 부종은 누구나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급격하게 나타나지만 림프로 인한 부종은 아주 서서히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긴가민가한데 어느 한쪽이 부은 느낌 아니면 조금 있으면 뻐근하거나 저리거나 림프종은 신장으로 인한 부종과는 증상이 다르기 때문에 세심하게 관찰을 잘 해야 합니다. 악마의 시간 48시간 48시간이라는 부종이 진행돼서 단백질이 산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만약에 부종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면 이미 내 몸 안에 수많은 독소들이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부종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드물죠. 만성적으로 손과 발, 하체가 부어 있고 얼굴이 부어서 가시지 않는다면 림프의 해독 기능이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발바닥이 쑤시거나 발을 디딜 때 아프다? 독소 문제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인체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독소가 씻겨나가지 못하면 몸이 SOS를 보냅니다. 처음엔 약한 통증, 저림 같은 증상이 이게 신호인데요. 만약 다리가 저리다 적극적으로 주물러 주거나 스트레칭을 해줘야 합니다. 혈관과 림프관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외부에서라도 일을 시켜서 흐름이 좋아지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더 진행된다면 체형이 변하고 이상한 부위에 군살이 쪄버리고 항상 물이 차 있는 상태가 되면 상황이 더 좋아지기는 어렵습니다. 부종이 최악으로 치달아 버리면 감각이 마비돼서 통증도 잘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끔 테라피를 받는 고객들 중에
더 세게 해달라고, 더 세게 해달라고 외치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하체의 부종이 최고조로 이른 경우입니다. 피부의 컬러도 거칠고 칙칙하고 어둡고 변형되는데 이 검은 어우러기 같은 것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왜 한쪽 다리만 부을까요? 림프의 부종은 한마디로 림프계의 순환 장애입니다. 림프액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피부, 피하지방 안에 축적된다고 상상할 때 팔과 다리가 비정상적으로 붓는 증상이 생기는데 이 병적인 림프 부종은 반드시 한쪽으로 먼저 옵니다. 피부가 거칠다 나중에는 비늘처럼 변하기도 하고요. 발톱이 빠지기도 하고 발부터 다리 전체가 코끼리 다리처럼 크기와 모양도 변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완치가 어렵다고 합니다. 다만 테라피를 통해 특히 고전적인 림프 드레니지를 통해 증상을 완화시킬 수는 있다고 하네요. 만약에 이런 대응도 안 하고 그냥 방치하면 나중에는 걷는 것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독소가 여기저기 들러붙어서 체형도 변하고 한쪽 눈이 붓거나 한쪽 팔과 다리, 귀 및 한쪽만 붓는다면 반드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일반적인 부종과 림프 부종의 원인이 다르지만 이 간질액과 체내 수분 대사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건 같습니다. 우리 몸의 림프의 길이 어떻게 나 있고 림프절이 어디에 나 있고 각각의 림프절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모르면 개선이 어렵습니다. 옆으로 누워 자는 습관도 몸을 한쪽으로 붓게 하는 원인이 되니까 똑바로 누워서 자는 게 중요합니다. 사는 동안 거의 3분의 1을 잠자는 시간으로 보내는데 딱딱한 바닥에서 자고 높은 베개를 베면 절대로 편하게 잠들 수 없죠. 그런 상태는 림프 순환에도 최악입니다. 림프 부종을 경우는 무엇보다 먼저 잠자는 자세와 친구를 점검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후천적인 림프 부종 초기는 외관상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몸이 무겁고 뻐근하고 쪼이는 느낌이 들거나 예전과 다르게 피부가 딱딱해졌다고 느낍니다. 그러다 증상이 심해지면 팔다리가 굵기가 달라지죠. 무리하게 팔다리를 사용한 날은 이런 증상이 더 심해집니다. 또 만약 염증을 동반한 급성 림프 부종이 나타나고 열이 나고 통증이 심하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된다고 합니다. 급성일 경우는 증상이 금방 심해서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얼굴이 점점 커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림프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는 체중 증가로 인해 얼굴이 살이 붙은 경우로 이중턱이 되면 얼굴 라인이 흐트러지니 얼큰이가 됩니다. 두 번째는 얼굴 피부의 가장 아래쪽에 위치한 스마스층이 또 진피에 찐득찐득한 물이 차서 얼굴에 부종이 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귀밑샘 쪽에 림프액이 고여 목이 굵어지고 얼굴이 커지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얼굴의 림프액은 목을 거쳐 쇄골 주변의 터미누스를 통해 심장으로 들어갑니다. 보통 호흡이 짧거나 가슴 근육이 긴장될 경우 림프액이 잘 빠져나가지 않아서 얼굴이 커집니다. 림프 때문에 얼굴이 커지면 아무리 다이어트를 빡세게 해도 V라인은 안 살아납니다. 따라서 살 빠지는 것과 림프액이 빠지는 건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속앓이를 우리가 속병을 많이 앓게 되면은 혈행이 심장 주변에서 좋지 않아지고 그렇게 되면 얼굴이 붓고 림프액이 고여서 쇄골이 드러나지 않고 목이 굵은 체형이 되고 하니 주변을 잘 풀어주고 머리를 좌우로 늘린다는 기분으로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피부나 근막을 아래 방향으로 당기듯 밀어주고 림프 방향에 따라 관리해주는 게 효과적입니다. 림프와 근막의 관계를 보시면요. 근막을 구성하는 주성분은 콜라겐인데 콜라겐은 수분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해서 인체가 세포로부터 장기, 근육까지 수분이 촉촉하게 함유된 근막으로 쌓여 있습니다. 얼굴과 손, 발을 제외하고 근막은 근육과 살짝 분리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왜 그러냐면 갈비를 예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왜 갈비살을 보면 탄력 있고 말랑말랑하고 그것을 싸는 근막이 쉽게 분리되죠. 반면에 질긴 갈비살은 엉겨 붙어서 떨어지지 않아서 갈비를 먹기 힘든데요. 우리 몸이 이렇게 근막이 엉겨 붙어 있으면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되지 못하고 림프액이 제대로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근막은 포장지처럼 우리 몸을 감싸고 근막층 위에 피하지방 림프관이 위치해 있는데요. 표층의 림프액이 심부로 흘러들어가기 위해 이 두터운 근막층을 통과해야 합니다. 근육, 근막이 모두 평평하게 이완될 때 혈액과 림프액이 잘 흐를 수 있는 것과 당연한 이치입니다. 3장 면역의 비밀, 알수록 신비한 면역 반응. 인체에 이물질이 들어와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 우리 몸에 항체가 만들어지고 그 이물질이 들어와도 항체가 있으니까 야단스러운 반응을 보이지는 않는데요. 알레르기성 비염, 피부염, 결막염 등 모든 알레르기 반응은 이 백혈구의 면역 반응입니다. 넓게 보면 우리 몸의 세포들 대부분이 면역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비만 세포와 백혈구가 알레르기 유발 물질과 결합하면 혈관 벽에 붙어서 히스타민을 분비한다고 하네요. 이 히스타민이 가려움증의 주범입니다. 만일에 가려움증이 오래 지속되고 주기적으로 일어난다면 과다한 면역 반응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현상은 노화가 진행되거나 세포막이 튼튼하지 못한 사람에게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지방, 림프액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노폐물, 해독되지 못하는 독소, 모두 종착역은 섬유화입니다. 몸에 뭉친 것이나 혹은 여기저기 있다는 것도 모두 같은 의미인데요. 면역력을 올릴 수 있을까요? 화가 나거나 억울하거나 참을 수 없는 감정을 겪는다면 어느 순간 어김없이 그 다음날 몸이 퉁퉁 붓는 얼굴을 만나게 됩니다. 림프학적으로 보면 사지 말단의 노폐물 독소가 운반되기 위해 모세 림프망이 제대로 작동해야 하는데 한쪽이 막히고 비늘처럼 생겨서 뻥 뚫려 콸콸 쏟아져 들어갈 수 있는 하수도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 림프관 주변에 노폐물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압력이 커지면 그 힘에 의해 막혀있는 섬유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하수관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신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가 림프에 미치는 영향은 신경이 예민한 사람, 화가 끓어오르고 상태가 우리 몸을 어떻게 만들까요? 단단하게 근육을 뭉치게 만들고 눈에는 핏발이 쓰게 하고 온몸이 긴장하고 수축하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 모세의 림프망의 문이 열릴 수가 없고 닫아져 버릴 수밖에 없죠. 그럼 림프로 못 들어가는 단백질과 노폐물이 체액에 남아서 떠돌게 되면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온몸의 세포들이 산성화된 체액을 거부해 버립니다. 세포도 세포 차원에서 생존 본능을 갖고 있는데 먹으면 위험하다고 판단해 체액을 삼키지 않고 내뱉습니다. 세포 내부는 항상 수분을 머금고 통통해야 하는데 세포는 마르고 세포 바깥에 수분은 넘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부종의 실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적인 고통 역시 강력한 스트레스인데요. 인체는 만성 통증, 또 심한 운동, 스트레스로 생각합니다. 또 자세가 틀어지고 임신기간에 내부 장기와 하지가 눌리는 상황, 옆으로 누워 자는 습관, 오래 서 있거나 오래 앉아 있는 업무를 보는 사람 모두 림프의 흐름을 방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먹는 음식도 마찬가지인데요. 누구에게나 좋은 음식, 효과 좋은 영양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먹은 후에 즐겁지 않은 음식은 절대로 먹지 않아야 합니다. 이 화학 조미료가 문제인데요. 이런 것들을 먹을 때 계속 우리가 목이 마르고 하는 증상은 세포가 물을 내뱉어서 건조해졌다라는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몸 세포는 이런 합성 첨가물이나 생소한 것들을 싫어합니다. 이럴 때 잦은 부종에 시달리게 되죠. 세포를 산화시켜서 노화를 촉진시킨다고 하네요. 세포는 자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자신의 수명이 다 되었다 판단하면 자살을 합니다. 이 자살을 세포가 원할 때 해야 면역 체계가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먼저 많은 여성이 고민하는 게 세포 침착인데요. 이 주범은 멜라닌 색소죠. 흔히 알고 있는 오징어 먹물과 같습니다. 위험해지면 오징어는 살기 위해 먹물을 내뿜는데요. 이 먹물 성분이 멜라닌입니다. 사람도 멜라닌은 비슷하게 사용됩니다. 근육, 장기, 림프, 몸 어딘가 색소가 침착되면 일종의 면역 반응이 일어난 흔적이라고 생각되면 하면 됩니다. 왜 임신하면 기미가 생길까요? 보통 생리가 시작되기 전 3일에서 5일 전부터 프로게스테론이 급증하고 생리 2일차 정도엔 에스트로겐이 증가합니다. 생리량도 많고 몸이 무겁고 힘든 시기인데요. 호르몬 체계가 혼란스러우니 당연합니다. 생리가 끝날 때까지는 계속 이 에스트로겐이 강세를 보이는데요. 생리 시작 후 2, 3일간 색소 침착이 가장 쉽게 되는 기간입니다. 이때는 지나친 운동, 지나친 피부 관리, 지나친 필링은 모두 피해야 합니다. 임산부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장 극심한 호르몬 변화를 겪을 때가 2, 3개월 때부터라고 하네요. 이때는 유산의 위험도 가장 큰데 임신 중에 멜라닌 자극 호르몬이 평상시보다 100배 이상 분비됩니다. 태아를 지키기 위한 방편이지만 임신부 입장에서 보면 피부한테는 가장 가혹한 기간입니다. 따라서 임신 중에는 야외 활동, 자외선을 많이 쬐면 어김없이 기미가 생기니 멜라닌이 폭증한 임신 중에 생긴 기미 피부는 큰 피부의 흔적을 남기죠. 따라서 기저로 내려갈수록 기미를 없애기엔 어렵기 때문에 관리도 중요합니다. 왜 배추를 소금물에 절이고 나면 다시 꺼냈다가 원래 상태로 아무리 맹물에다 담가도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수분을 잃은 세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건강한 사람에게도 매일 암세포가 만들어지는데 이 NK 세포 같은 자연 식세포들이 살멸시키기 때문에 암으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건강의 첫 번째 조건은 면역력인데요. 항산화 식품을 꼭 먹어야 하는 이유가 되겠죠. NK 세포 등 면역 체계에 꼭 필요한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4장, 림프가 체형을 결정한다. 체형이 알려주는 진실. 본인의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운동, 음식, 생활 습관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호르몬으로 보는 3가지 체형이 있는데요. 쌍긴 정맥, 순환 저하형이 있고요. 하체 부종형, 림프 순환 저하형이 있습니다. 쌍긴이 주로 허벅지만 굵다면 하체 부종형은 허벅지는 물론 발과 발목까지 부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유독 종아리만 붓는다면 조금 다른 시각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다리가 O자 형태로 휘거나 요족골에 문제가 있거나 발이 틀어지고 족저 근막이 변형이 온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하체 부종형은 여러 종류의 하체 스트레칭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또 안드로이드 남성형이 있는데요. 하체가 사체보다 상체가 발달한 체형을 말합니다. 근육이 아니라 림프 때문에 상체가 커지면 얘긴 달라지죠. 이런 사람들은 어깨가 굽어 있고 팔이 안쪽으로 부어 있습니다. 겨드랑이 부분에 림프 순환이 잘 안 돼서 그런데요. 팔과 가슴 부위가 차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이럴 경우는 적절한 스트레칭이 많이 필요합니다. 일단 어깨를 펴고 목을 눌러주는 게 좋고 팔을 스트레칭 해주면 림프 순환은 촉진됩니다. 또 평상시 호흡을 길게 하는 습관을 들여서 호흡이 얕고 짧으면 상체가 제대로 순환되지 못합니다. 히포크라테스의 4가지 체형은 림파틱, 전신 부종형이 있고요. 빌리오스, 담즙기관 지배형, 쌍긴 혈액순환 지배형, 너버스 신경계 지배형이 있습니다. 또 동양의학에서 알려주는 체질과 체형은
건장한 근육질 태양인, 비만 위험 있는 태음인, 상체가 발달한 소양인, 상체가 빈약한 소음인이 있습니다. 컬러로 체형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옷, 화장품, 장신구 컬러를 선택하는 것부터 빛을 이용한 치료까지 잘 컬러를 활용하면 건강과 아름다움도 지킬 수 있다고 하네요. 인체의 에너지장인 오라에 대해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양자의학에서 바이오포톤 생체 광자라는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인체 세포를 구성하는 소립자들이 바이오포톤의 에너지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 에너지가 생물학적 기능의 모든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바이오포톤의 네트워크인 양자 에너지장에 의해 조절되고 관장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오라라고 한다고 하네요. 컬러로 치유하다, 컬러 테라피. 림프가 좋아하는 컬러가 있는데 주황과 파랑이 있다고 하네요. 파랑보단 짙은 파랑이 좋습니다. 온몸에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싶다면 흰색 옷을 입는 게 좋다고 하네요. 또 목을 많이 쓰는 직업은 푸른색을 가까이 두는 게 좋다고 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마음이 세포의 DNA와 연결됐기 때문에 우리 마음 면역세포와 연결되어 슬프고 고통스러운 마음은 DNA를 망가뜨리고 극심한 고통이 지속되면 면역 체계에 이상이 생기고 암과 같은 돌연변이 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차크라와 컬러 테라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차크라 의학에 따르면 인체는 무수한 차크라로 연결돼서 7가지 차크라로 집약되는데 각 차크라에 대응하는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체 중에 수분 함량이 가장 높은 곳이 뇌인데 최대 85%에 달한다고 합니다. 뇌에서 수분이 부족하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체형별 컬러 테라피도 있습니다. 하체 부종형인지, 또 팔뚝이 두껍고 상복부에 나온 체형인지에 따라서고요. 또 오장은 셀룰라이트와 림프의 관계인데 미운살 셀룰라이트의 정체, 석회질이 많은 물을 마시고 자식 생활을 하고 밀가루를 많이 먹고 하는 라이프 스타일로 체질적으로 수분이 정체가 되고 이렇게 되면 부종형 셀룰라이트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영어권에서는 오렌지 껍질 같다고 해서 오렌지 스킨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아무튼 우리가 알 수 없는 진피 결합 조직의 뭉침 현상이 피부 바깥으로 울퉁불퉁 누빈 방석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피부 진피 결합 조직 안으로 들어가면 단백질과 물은 짝꿍이라는 사실입니다. 죽은 세포가 대사를 하고 남은 물질, 노폐물들이 대부분 단백질인데 이런 단백질과 수분이 뭉쳐져서 젤리 형태로 노폐물 덩어리가 만들어지고 덩어리가 피부를 수직 방향으로 치고 올라와 울퉁불퉁한 오렌지 피부를 만듭니다. 셀룰라이트는 지방과 단백질 대사물질과 노폐물과 수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셀룰라이트에 4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 1단계부터 4단계 부위에 따라 사람들이 한 사람한테 모두 나타날 수 있고요. 순차적으로 진행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일단 셀룰라이트를 진단할 때는 림프 부종이 동반된 것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부종이 있는 경우라도 발부터 붓는지 무릎부터 붓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또 셀룰라이트가 있는 여성들은 림프 부종이 동반될 확률이 높습니다. 물살형 1단계는 물살형인데요. 피부를 잡을 때 물컹하고 탄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2단계는 부종형으로 피부를 잡을 때뿐만 아니라 그냥 봐도 결절이 보이는 단계입니다. 3단계는 단단한 부종으로 수분이 있어야 될 자리에 진피결합층이 단단히 점유해버려서 있는 상태로 칼슘화 되었다고도 하고 부종의 최종 단계로 순환이 안 되고 다리가 무겁고 오래 활동하기가 어렵게 되고 조금만 부딪혀도 멍이 잘 듭니다. 4단계는 섬유화인데요. 섬유화된 셀룰라이트를 만져보면 몽글몽글 덩어리가 잡히고 딱딱하게 경화됩니다. 기저물질의 구조가 무너지고 수분이 빠져나가 진피조직 내에 빈자리가 많아져서 잡으면 퍽퍽 소리가 나기도 하고 섬유화가 지나치면 아주 딱딱해지게 되면 이때부터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단계가 된다고 합니다.
셀룰라이트와 림프 부종, 승마형 체형이 있습니다. 단단한 허벅지와 둔부가 특징이고 종아리에 부종 없고 발목이 가늘고 발이 부어있지 않은 경우로 주로 젊은 여성에게 흔하고 피부가 탄력 있는 상태다 보니 단계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통나무형은 허벅지와 종아리 복부까지 전반적으로 굵은 체형으로 탄력이 없는 피부가 특징인데 림프 부종과 셀룰라이트가 아주 심하게 보이고 발가락이 갈라지는 부위, 발등, 발목 등 부종이 보이고 누르면 찐득찐득한 느낌이 듭니다. 발 모양이 변형되거나 족저근막이 단단하고 자세가 틀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셀룰라이트와 체온의 관계는요. 혈관도 림프관도 다 근육입니다. 따라서 저체온이 암세포가 쉽게 노출되고 체온을 올리려고 애써야 합니다. 또 체온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도 해야 합니다. 반신욕을 할 때는 물의 온도를 38도로 맞추고 가슴 아래만 담그려고 하는 이유가 상체와 하체의 열을 골고루 맞춰주기 위해서입니다. 25분 이상 하는 게 서서히 체온을 올리는데 좋습니다. 또 자신의 체온보다 많이 높은 전신 고온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면 10분 정도에서 멈추는 게 좋다고 하네요. 체온이 낮으면 셀룰로이트가 생긴다? 움직임이 적다는 거고요. 낮다는 거는 체온이 낮다는 건 모든 근육의 움직임이 적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모든 근육이나 장기 근육, 혈관, 림프 근육까지 포함합니다. 따라서 근육을 사용하지 않아 태화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셀룰라이트가 생겼다라는 의미와 같다고 할 수 있네요. 근육이 크고 기차 대사량도 높은 남성은 아무래도 셀룰라이트가 많이 없겠죠. 대사가 느리면 체온이 낮고 체온이 낮으면 셀룰라이트가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셀룰라이트가 달라붙지 못하는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있을까요? 이 셀룰라이트와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합니다. 활동량이 줄고 지방이 축적되는 30대부터 임신, 출산을 경험하면서 셀룰라이트는 더 심해지는데요. 찬 음식, 밀가루, 성질이 찬 음식들, 또 장기를 차게 하고 가급적 이런 음식들을 제한해야 합니다. 지나친 근력 운동보다 30분 정도 유산소 운동과 흉식, 복식 호흡, 스스로 할 수 있는 하체 근력 운동, 스트레칭을 항상 생활화해야 합니다. 하루 30분 정도는 제대로 걷는 습관과 물을 많이 마시는 습관을 가져야 하고요. 하루 8시간 숙면, 또 림프종과 지속적인 부종, 피부 처짐이나 결절이 심하게 보일 경우는 방치하지 말고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림프가 좋아지면 피부도 좋아집니다. 피부는 표피, 진피로 나뉘는데 표피는 각질층부터 기저층까지, 또 표피세포는 태어나 15일간 살다 마지막엔 각질이 됩니다. 각질은 세포 핵이 없는 죽은 세포죠. 죽은 후에 피부는 남아서 피부 외피로부터 인물을 완수하게 되는데요. 이 각질을 심하게 벗겨내면 안 됩니다. 왜냐? 피부의 방수막이자 보호막이기 때문인데요. 민감성으로 바뀔 위험이 있습니다. 림프는 어떻게 피부를 살리고 죽일까요? 림프와 흐름의 피부 상태를 보면 피부가 탄력 있다는 것, 아기 피부와 같다는 것은 진피 결합 조직의 체액이 말캉하게 유지되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허리 뒤쪽과 허벅지 피부의 비밀은 이 하체의 림프 흐름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허리 뒤쪽 청골 바로 윗부분의 허벅지 등의 피부 상체와는 다르게 거칠거칠하고 노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림프 흐름이 좋지 않으면 당연히 피부도 좋지 않습니다. 허리 뒤쪽과 허벅지를 만져보시고 왠지 모르게 피부가 거칠다 그러면 이 림프를 의심해야 한다고 하네요. 고운 피부로 다시 태어나는 스킨케어. 목적은 3가지입니다. 클렌징, 청결, 활성화, 자극, 그 다음에 보호입니다. 100세 시대에 피부도 그만큼 오래 살아야 합니다.
피부 역시 과한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합니다. 적절한 관리를 통해 피부의 젊음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6장 림프가 건강해지는 생활 습관. 깊은 호흡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스트레칭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에 물을 3리터를 마시는 3331 기법이 있습니다. 다이어트와 해독의 기본은 물 마시기인데요. 우선 일어나서 마시는 첫 번째 물이 정말 중요합니다. 상온보다는 일어나자마자 약간 찬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마시기 전에 흔들어주면 입자가 작아지고 에너지가 강해져서 살짝 흔드는 게 아니라 격하게 흔들어 주면 자신만의 전용 물병에다가 넣고 흔들어주고 아침마다 3병 300cc 3병이니까 총 900cc의 물을 마시는데요. 가능한 천천히 씹듯이 마시도록 합니다. 이러면 뭔가 뇌가 잠에서 깨어나는 느낌이 들고 우리 뇌가 73에서 85%로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물이 실질적으로 뇌를 깨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는 후루룩 마시는 선식보다는 씹을 거리가 있는 게 좋습니다. 탄수화물을 먹고 싶다면 아침에 드십시오. 뇌가 저혈당 상태이므로 가장 효과가 좋기 때문이고요. 점심 식사 30분 전에 또 열심히 물병을 흔들어서 3병을 더 마십니다. 벌써 이렇게 되면 900cc, 900cc 해서 1800cc나 마셨죠. 그 다음에 점심 식사 후에 커피 한 잔 정도는 괜찮습니다. 저녁 식사 30분 전에 다시 낮 동안에 커피나 차로 손실된 물을 보충해야 하는데 이때 또 3병을 더 마시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2700cc를 마시게 됩니다.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 몸에서 배출된 수분 양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커피나 차를 즐기면 수분 손실은 더 많이 심해지니까 사실은 더 많이 물을 먹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전에 한 병의 물을 더 마시면 자는 동안 순환을 도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되면 3000cc의 물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수분을 저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중에 4분의 3은 그대로 배출되어 버립니다. 3331 물 마시기 꼭 바로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실험을 통해 물 마시기는 당뇨, 고지혈증 증상을 완화한다는 사실이 이미 밝혀져 있지요. 물에 약간 죽염을 타서 먹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알칼리수라 물보다 흡수가 좀 빠르다고 하는 경우도 있네요. 의료용 압박 스타킹이나 양말 신기도 좋습니다. 의사들은 림프 부종 환자에게 메디컬 전용 웨어를 권하고 유방암 수술 후 상지에 부종이 올 때 자궁암 수술에 하지 부종이 올 때도 착용을 하는데요. 꼭 수술 환자가 아니더라도 아침에 붓고 저녁에 다리가 붓는다면 전용 웨어를 입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오래 서 있는 분들 아니면 한자리에 오래 앉아 있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마른 붓으로 피부를 쓸어주라고 하네요. 표충 림프는 표피 아래 분포하는데 피부결에 따라 분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브러쉬 테라피라고 해서 미세하고 거친 질감의 마른 붓으로 표피를 쓸어주면 림프를 순환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손에 마른 목장갑을 끼고 얼굴을 림프 방향으로 쓸어주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끈적한 크림으로 림프 들어 올리기. 에센스나 크림을 바를 때 손바닥에 피부를 밀착시켰다 들어 올리면 되도록 끈적끈적한 제형이 제품을 듬뿍 바르고 손바닥을 피부에 밀착시키고 피부를 들었다 올린다 생각하고 꾹 눌렀다 떼는 걸 반복하면 피부에 열이 오르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기법을 스티키 기법이라고 해서 끈적끈적한 이란 뜻인데요. 마르면서 피부를 조이는 느낌이 드는 마스크팩도 이렇게 비슷한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또 체온을 올리는 음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40분 이상은 절대로 앉아있지 말라고 하네요.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고요. 잠자기 전에 반신욕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아로마 에센셜 오일은 라벤더, 카모마일, 오렌지와 레몬, 유칼립투스, 티트리, 주니퍼 베리가 있습니다. 자기 전에 띠잔이라는 걸 프랑스 여인들은 마셨다고 하네요. 이 부종과 셀룰라이트에 시달리는 프랑스 여성들은 이 띠잔을 마시면서 취침 전에 마시는 차라고 합니다. 수면 중에 부종을 막기 위해 캐모마일이나 라벤더 찻잎을 브랜딩해서 마시고 잠들면 정맥과 림프순환이 원활해지고 신경이 이완돼서 숙면이 잘 된다고 합니다. 또 걷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바르게 걷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하루 15분 효과 만점 림프 체조, 침대에서 할 수 있는 굿모닝 스트레칭, 그 다음에 얼굴이 작아지는 V라인 스트레칭, 이런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는데요. 뒤에는 운동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상 저에게는 중요하지만 쉽게 간과하는 게 이 림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소하기도 하고 또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상세하게 설명이 잘 돼 있어서 즐겁게 읽은 책이었는데요. 다 중요하다 여겨져서 요약하다 보니 너무 길어졌습니다. 건강한 림프 관리로 활기찬 생활을 하시길 바라며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따였습니다.